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 좀 항공사 관련 소식인데, 얼마 전에 이제 항공기 관련 이슈가 좀 있었죠.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항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말씀드리면 일본 최대 항공그룹인 전 일본 공수 ANA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항공사진, 디지털 수집품 등을 판매하는 대체불가 토큰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ANA는 현지 시간 1일 자회사 ANA 네오를 통해서 ANA 그랜웨일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첫 NFT 컬렉션은 반세기 동안 항공사진을 찍어온 루쿠 오자와 작가의 작품이 담겼다고 합니다. 디지털 3D로 구현된 항공기 NFT, 제네러티브 아트 컬렉션 에어비츠 NFT 등도 선보였는데요. ANA의 NFT 마켓플레이스는 메타마스크 지갑 및 신용카드를 통한 법정화폐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NA 그룹은 항공산업에 NFT를 적용하고 고객과 새로운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 NFT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항공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채택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아르헨티나 저가항공사 플라이본디는 모든 전자항공권을 알고랜드 블록체인 기반 NFT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고요. 스페인 항공사 에어 유로파는 특별 혜택과 이벤트를 NFT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이제 아르헨티나 저가 항공에 대해서 또 글이 있길래 추가로 가져와 봤는데요. 아르헨티나 저가 항공사 플라이본디가 NFT 기반 항공권을 도입해 발권 업무에 웹3 기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올해 3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 3월 29일 플라이본디가 NFT 발권 기술 업체인 트래블X와 협력해 모든 항공권을 NFT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플라이본디 항공권을 구매하면 트래블X는 일반 전자항공권에 연결된 NFT 항공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NFT 항공권은 알고랜드 블록체인 기반으로 탑승객이 손쉽게 직접 양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플라이본디는 NFT 항공권을 통해서 여행 일정과 탑승객 변경이 더욱 수월해지고 보다 유연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항공권 최초 발권 시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양도 시에는 2%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플라이본디는 NFT 항공권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NFT 항공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래블엑스는 스페인 항공사 에어 유로파, 남미의 암호화폐 거래소 레몬 등을 통해서 항공권 및 기타 NFT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어 유로파도 이제 이전 글에서 나왔었죠. 이제 이것도 트래블엑스와 함께 하는 거네요. 네, 상품을 어쨌든 트래블엑스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트래블엑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60여 개 항공사가 NFT 항공권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사에서 NFT 도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그 현상인 것이고, 더구나 이게 좀 뭔가 투자나 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객과 항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얻어갈 수 있는 것, 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양도를 통한 이제 뭐 항공권을 이제 P2P로 이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양도를 쉽게 함으로써 승객들도 좀 이제 뭐 편해지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까 항공사 쪽에서도 노쇼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겠죠. 왜냐면 내가 필요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하면 그 사람은 또 반드시 탈 테니까요. 그러니까 노쇼 문제도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수수료도 이제 항공사가 가져가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윈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막상 도입해 봤더니 생각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든 해보지 않으면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들어서 블록 속으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대망의 300회,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대망의 300화라고 했지만 뭐 사실 뭐 별거 없죠. 평소와 똑같은 그냥 한 화가 될 텐데, 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먹고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방금 전화가 왔는데 라운딩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 골프. 네, 그래서 죄송한데 못 갈 것 같다고. 방금. 네. 그러니까 자꾸 좀 드라이브 막 좀 하고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여기저기 지금 시비 걸고 다니는 거예요. 11 걸거든요. 네. 아니 12명이 아니라 합시다. 라운딩 돕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스케줄이 안 맞으세요. 근데 맨정신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양해를 좀. 알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요즘에 이상하게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하는 건 없는데 바빠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자꾸 이렇게 까먹는 일이 생기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바쁠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주말에 젤다의 전설 그 왕국의 동물이라고 하는 그 게임을 열심히 즐겼는데 역시 닌텐도는 가시다. 역대 최고의 게임이라고 해도 손색이 아니다. 네, 그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게임 워낙 좋아하시니까 저는 해볼 생각은 없지만 네. 좀 들려주세요. 좀. 그거는 안 해보면 인생이 아까울 정도의 그 정도면 게임이라고 보셔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오랜만에 또 기린 씨가 며칠 전부터 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주제는 MEV라고 해서 네. 그 맥시멈 익스트랙터블 밸류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로 뽑아먹을 수 있는 가치 이런 건데,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MEV로. 네.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이제 최근에 막 그 토큰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거 가지고 뭐 거래소를 만드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MEV 관련된 걸 여쭤보셔가지고 이거 한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이게 이제 디파이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뭐 이런 거래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슈인데 네. 일단 간단히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원래 처음에는 마이너 익스트랙터 밸류라고 해서 채굴자가 이제 블록을 하나 만들면은 그 블록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의 총합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채굴자는 블록을 만드니까 내가 이제 어떤 트랜잭션을 채굴시킬지 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채굴자들은 보통 수수료 제일 많이 높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골라가지고 블록을 생성하고 했었어요. 네. 이제 이게 원래 처음에 MEV라고 했던 친구인데 요즘은 이제 그 조금 더 단어가 변화해서 이제 맥시멈이라는 단어 쓰는 게 뭐냐면 채굴자 위에도 다른 이제 공격자들 또는 그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이 이제 이 블록에 들어가는 트랜잭션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걸 뽑아가는 이런 이제 행태를 이제 요즘은 MEV라고 좀 부르고 있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주식 거래소나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이제 오더를 던지잖아요. 미체결 주문을 던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큰을 100개를 뭐 얼마에 사겠다. 뭐 이런 걸 이제 던진단 말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주식 거래소나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코인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딱 던지면은 그 거래를 던지는 대로 거래소에 딱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그냥 착착착 처리를 해줘요. 네. 이제 체결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거 그대로 체결을 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묵혀놨다가 다른 이제 체결할 수 있는 다른 오더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오더북에서 매수 매도 맞춰가지고 체결을 해준단 말이죠. 네. 자, 근데 이제 이 탈중앙화 거래소들, 이제 유니스왑을 비롯해서 이런 거래소들은 사실은 내가 어떤 토큰을 사겠다라고 이제 트랜잭션을 던지면은 그게 사실은 바로 블록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거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채굴자들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거를 할 거야 라는 그 액션을 다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 그 오더북을 보다가 어떤 놈이 저거를 싸게 올렸네? 내가 저거 사가지고 내가 이득 봐야지? 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그거를 던졌어요. 근데 이제 딱 그걸 던지는 순간 사람들이 저거 나도 먹고 싶은데? 라고 이제 누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순간에 채굴자가 됐건 누가 됐건 그걸 딱 그 의도를 딱 보고 내가 그냥 똑같은 트랜잭션을 만들어가지고 수수료만 올려가지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던졌던 사람은 왜 나 이거 채굴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던졌을 때 바로 블록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수료 더 높은 걸 던졌으면 걔게 먼저 채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건 아니죠. 아,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걔 돈을 뜯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도 사실 발생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또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내 돈을 안 잃었으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제 그런 트랜지션을 던져요. 그러면은 이제 공격자가 보고 있다가 걔 앞뒤로 매도 매수 오더를 같이 싸서 던져요. 샌드위치 형태로.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뭔가를 하겠다는 액션을 던졌을 때 그 액션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저놈이 조금 저거 허술하게 던졌네? 라고 하면은 이제 앞뒤로 그걸 싸가지고 이득을 수수료가 더 적은 수수료로 매수 매도를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수수료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탈중앙거래소는 슬리피지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더북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2더를 팔고 싶은데 오더북에 12더가 그대로 없고 뭐 3이더, 4이더, 2이더, 1이더 이렇게 따로 있으면 그냥 그걸 싹 쓸어가는 방식으로 했을 때 내가 얼마까지는 손해를 감당하겠다 이런 게 슬리피지인데 그 슬리피지 퍼센티지가 있으니까 저 새끼 손해 좀 감당을 하겠네? 그러면은 그걸 딱 보고 그 바로 앞에서 걔가 최대한 손해를 보게끔 슬리피지를 조절해서 매도 주문을 던지고 그 다음 매수도 매도를 던지고 그 다음에 그거 체결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걸 다시 청산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트랜지션을 막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진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누구나가 동일한 조건인 거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니잖아요. 블록체인 내에 있는 네트워크를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이 더 그지 같죠.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은 소수의 거래자가 담합을 해가지고 셧다운을 할 수가 있잖아요. 셧다운을 하거나 뭐 특히 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거래소는 가격이 오를만 하면은 갑자기 셧다운이 되고 다시 켜지면은 다 떨어져 있고 솔직히 그거는 승자도 없이 그냥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트랜잭션을 날렸는데 양쪽에서 샌드위치 뭐 트랜잭션 날렸다고 쳐봐요. 그럼 어쨌든 그 노력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쵸.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복잡한 그 트랜잭션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더 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차피 부지런한 사람이 못 먹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얘는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날리고 그걸 공부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증권시장보다도 여기가 더 투명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사실 이런 공격이 있는데 이제 이 사실은 요즘 그 STO나 이런 거래소들이 토큰 증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사실은 가장 이득을 보기 좋은 사람이 이 채굴 블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블락을 만들어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펜딩 트랜잭션들 메모리 풀에서 그러한 거래들을 살짝 살펴본 다음에 이득을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블록체인에서 토큰 증권 발행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래를 체결시키겠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유저가 이거를 던졌을 때 그 블록체인의 펜딩 트랜잭션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면은 기존의 거래사고는 상당히 좀 다른 어떤 행태들이 이제 사실은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국가가 그걸 허용을 안 하겠죠. 그렇죠. 채굴이라는 걸 자체를 이제 허용을 안 하는 측면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방식의 STO는 발행을 안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거고 진짜 그 경쟁 속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채굴장들이 이제 위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 권력은 아예 태어날 태초부터 권력이 주어진 이제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국가 권력은 블록체인이랑 경쟁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100% 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 시스템이랑 완전 다른 판을 설계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도 제가 STO랑 그 다음에 토큰이랑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그 대표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STO로 사람들이 맛을 보고 그때 국가 권력의 병폐를 이해한 다음 블록체인으로 넘어갈 거다. 그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토큰 그러고 이제 그 국가 권력이 어떤 그 자본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지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히려 개미들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볼 거고 이제 가상자산법 통과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뭔가를 만들어낼 텐데 그게 더 이제 그 개미들이 더 좋아할 규칙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국가에 대한 부조리를 느끼고 넘어갈 것이다. 근데 저는 이 가설은 좀 생각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그분은 이제 이쪽 업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이더리움에서 이 트랜잭션이 이제 그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그걸 더 아는 사람들이 뭐 먹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더 많은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제 그 어쨌든 부를 결정하거든요. 뭐 일례로 시드 투자자들은 개미들보다도 훨씬 더 앞에 들어가가지고 스타트업에 대한 그 사업 모델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투명하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실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에 넘어갈 때마다 이제 큰 기관들은 그거를 이제 판을 짜는 거고요. 개미들은 결국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 공시 의무가 있는 공시 자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설계돼 판을 키우는 것에는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으로 하는 거래 방식 자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만약에 내가 진짜 좀 먹고 싶어 그러면은 진짜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뭐 대학 가려고 경쟁해가지고 가는 건데 만약에 내가 대학을 잘 못 갔어. 근데 그러면은 이 사회 구조가 문제야. 뭐 이렇게 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식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랑 되게 일치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또 더 이제 뭐 뭔가를 해서 더 익숙하게 해서 그 허점을 발견해서 이제 가는 것들. 그러니까 내신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꼼수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근데 그 꼼수가 생긴다는 걸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현재 경쟁 사회가 뭐냐게 뭐 치열한 사회다. 그러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기존에 있는 자본시장에서의 거래 방식보다도 뭐 못하거나 뭐 똑같은 문제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개선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래들 욕할 것도 고래를 욕하느냐, 뭐 기관을 욕하느냐 사실 그 차이인데 그거는 어느 사회나 병폐는 다 있는 거고 뭐 우리가 뭐 태평성대라든지 뭐 유토피아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인데 아까 보니까 이제 정말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다. 사실 그거는 저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이 국가 시스템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좀 거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 기존 시스템보다 낫다. 뭐 요거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걔네들끼리 경쟁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랜잭션 날리고 누가 처리하고 하는 거는 일반 소비자가 신경 안 써요. 내 트랜잭션 빨리만 처리해주면 돼요. 수수료 안 높아지고. 근데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꾸 딜레이가 되거나 수수료가 올라간다면 그거는 저는 옳지 못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쟁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경쟁이 좋은 경쟁인 거지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지들끼리만 잘 놀고 있고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가뜩이나 느린 트랜잭션 더 느려지고 수수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왜냐면은 내가 트랜잭션 먹으려면은 더 수수료를 준다면서요. 그쵸. 더 웃돈 주고서는 트랜잭션 처리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일반 소비자한테도 수수료를 그만큼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뭐 좋은 거냐 이런 거죠.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채굴에 뛰어들지도 못해요. 뛰어들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올린 수수료 때문에 내 수수료까지 올라가. 그러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죠. 이들만 돈 먹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학원에서 돈 많은 사람이 내가 사교육하겠다. 학원 몇 개 다니겠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딜을 쳐요. 막. 아, 우리 과외해줘. 내가 돈 더 줄게. 우리 과외해줘. 우리 애 과외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학원 가격과 그 과외 비용을 올려버리면 그거는 사실 일반 돈 없는 사람들은 배울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거든요. 가격을 안 올리고 동등하게 그냥 같이 학원 여러 개 다니는 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수요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MEV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니들끼리 채굴잡기 경쟁하는 거 좋아. 근데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경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체스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거의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파이에 들어가서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뭐 초심자나 이렇게 사실 보기는 어렵고 그 남구경처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냐면은 뭐 플래시모싱이 하는 것들이 막 유행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미체결 주문은 상당히 위험하고 되게 내 의도가 곡해될 수 있으니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채굴자한테 그 마이닝 풀이 있잖아요. 마이닝 풀한테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하지 말아줘. 그냥 너가 채굴할 때만 딱 채굴만 해줘. 라고 하는 서비스 이제 요즘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이제 뭐 블록 스페이스를 따로 이제 그걸 거기다가 이거는 외부에 공유를 안 하고 내 그 해당 마이닝 풀에만 딱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쨌건 이 마이닝 풀이 블록이 100% 채굴된 건 아니니까 이제 특정 타임에 얘네가 이제 그걸 계산을 성공해가지고 블록을 낼 때 자기들이 이제 들고 있던 그런 프라이빗 트랜잭션들은 탁 갖다 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은 또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예전에 한 2년인가 3년 정도 됐는데 그 유니스왑에서도 막 유니스왑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덱스들에서 막 되게 많은 그 해킹 공격이 막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킹 공격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대.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막는 트랜잭션을 보냈다가 털려가지고 진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막는 사람이 마이닝 풀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거 선의의 의도로 하니까 이거 우리 좀 해줘 라고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한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 탈중앙화 진영에서 이더리움 진영에서 이런 그 거래 자체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딥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많은 블록체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탈중앙화 노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POA라든지 권한이 있는 애들만 좀 마이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걔네들이 뭐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걸 지켜보기 쉬우니까 좀 더 안전할 수는 있겠다. 네.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고 어쨌든 이게 디파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그냥 뭐 거래하면은 당연히 거래되나 보다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냈을 때 얼마든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정글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기를 이제 당부드린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아까 예로 드는 그런 공격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얘가 먼저 딱 내가 처리하겠다고 던졌는데 뒤에 온 놈이 수수료를 올려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블록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게 가장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공격자가 이제 공격 성공하면 걔가 먹는 거고, 만약에 실패하면 이제 못 먹는 건데, 어쨌건 이제 계속 그 시도를 해보는 거죠. 걔는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정말 알 수 없는 이제 그 정글과 같은 세상이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조금 이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미책을 누가 바보 같은 친구가 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또는 좀 이상한 트랜잭션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사실 수많은 공격자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 트랜잭션을 던질 테니까 그런 타이밍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막 되게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고 그 메모리 불 터져가고 채굴이 느려지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죠. 근데 뭐 요즘 들어서는 뭐 그런 것들이 오래 가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디파이에서 이제 하던 그런 행위들을 사실 요즘은 NFT 거래소들도 점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뭐 오픈시 프로도 그렇고 블러도 그렇고 약간 이제 오더북 같은 게는 만들어지는 하고 있는데 NFT 씬에서도 사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 얼마든지 사실 발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덱스에서 거래할 때는 이걸 좀 염두에 두고 거래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게 기린 씨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진짜 그런 요즘에 사실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진짜 ICO 이런 때는 진짜 뭐 막 하드포크 뭐 소프트포크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하면 뭐가 된대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논의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술에 대한 관심은 사실 원래 없었어요. 원래 원래 기술에 대한 관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리시처럼 진짜로 그거를 뭐 써보거나 뭐 이런 이게 뭐가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코인 가격에 대한 관심 때문에 기술을 스토리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POA든 뭐 POS 호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차별화해가지고 이게 뜰 것 같으냐 안 뜰 것 같으냐인데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관심이 없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담론에 이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런 걸 옛날에는 막 이제 뭐 파비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로는 이제 아무리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사 나온 게 그 메타 출신의 개발자가 만든 그 코인 갑자기 80% 떡락했잖아요. 이제는 출신 배경 보고 전 프로젝트 보고 이거 가지고 한 방에 대한 거지. 이제는 웬만하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물이 움직이냐. 그래서 월드코인이 샘 알트만이 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월드코인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거물이 움직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탕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람직한 거죠.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은 피해가 덜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피해가 생기는 건 언제 생겼냐면 한창 좋을 때 투자해서 지금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보세요. 피해 안 생겨요. 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오는 것들도 과거에 있는 그 한창 화랑일 때 사람들이 이제 투자한 거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이제 잘 안 움직이니까요. 그 코인 업계는 이제 등쳐먹을 개미들이 없으니까 이제 뭐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일상생활을 설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STO든 덱스든 간에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국가는 당연히 일반인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재미가 없을 거고, 덱스는 진짜 정글에서 진짜 한방 하게 되면 신세 역전이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쪽박이니까, 그걸 과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느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그 양 극단 속에서의 이제 국가는 이걸 좀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 덱스는 이걸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싸움 속에서의 이제 앞으로 그 합법적인 STO와 그 다음에 합법적인 가상자산 거래라든지 이런 게 아마 생길 거고, 덱스는 일반인들이 못해요. 이건 어떻게 일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덱스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덱스를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을 날릴 만한 이더리움 수수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더리움 수수료를 메타마스크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진영에서 전문 트레이더가 여기서 싸우는 거지, 여기서 지금 기린 씨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맥락은 진짜 사자들과의 경쟁이지, 사슴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를 다르게 둬야 돼. 여기는 완전 돈에 미친 그 코인 투자자들이 이제 와서 진짜 한 끗 싸움 하는 거고, 베테랑들이 하는 거고, 이제 이거 여기 청취자 한 분들은 아마 한 번도 참여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안 하기 잘. 그러니까 아까 그 사자들 표현 정확한 게, 아까 그 털린 사람이 유니스업 엔지니어예요. 그 유니스업 엔지니어 정도도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감이 있지 않은 이상 상위 0.1%의 사람들만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판이 조그만 거지. 덱스라고 한다고 쳐도 엄청난 판이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돈에 미쳤다는 건 칭찬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이걸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에 미쳤다고 하는 거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카지노에서 일반인들이 아니라 진짜 타짜들은 아예 그냥 관심도 안 끄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에 미친 거 진짜 칭찬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듣는 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노는 거지. 아니 다 칭찬이 맞죠. 다 돈 벌려고 사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좀 뭔가 우리 사회가 마치 자기네들이 좀 자본주의도 착한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포장하는 건데, 사실은 다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거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선진국이 돈을 이제 동남아시아, 뭐 아프리카 돈 다 이제 쭉쭉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만큼 누군가는 이제 하위층에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부조리한 사회인 건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돈 벌려고 밤잠 안 자고서는 그거 들여다보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 정도 노력해서 돈 번다는데 이게 사실 카지노랑은 다르죠. 카지노는 진짜 운인데, 이거는 정말 그 정보를 가지고 진짜 이제 트랜잭션을 어떻게 날리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하는지를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임 같은 거니까. 저는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주셔야 되는 게, 체스님은 진심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서 돈에 미쳤다는 걸 정말 칭찬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코인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못 막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고, 이걸 판을 키운 사람들을 만드는 건데, 이거 이더리움 판에서 만든 비탈릭을 어떻게 지금 구속시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탈릭을 잡아 넣어도 이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겠다. 그럼 우리가 뭐 사바나에서 싸우는 사자들 뭐 비난할 거예요, 걔네들이. 뭐 얘가 뭐 내 사슴을 뺏었느니, 뭐 원래 우리 나와바리였는데 뭐 여기 침범을 했다느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비난하겠어?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보디빌딩을 좋아하잖아요. 보디빌딩 판도 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이 선수들과 안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스테로이드 하는 사람을 고래, 안 하는 사람을 개미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도 똑같았어요. 아니, 약물 쓴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 사람들이 약물 안 쓰는 대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좀 이런 그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니네들 채굴자들, 베테랑들끼리 싸우는 거 좋은데 거기서만 싸워. 아니, 근데 그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은 보디빌딩은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그쵸. 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여기는 그런 제약 조건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보면은 일반인이 당연히 참가할 수 있지만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게 그렇게 막 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뭔가 이제 약물을 쓴 사람이 없고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쩐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고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진짜 개싸움하고 막 물어뜯는데 괜히 저기 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근데 다 열려 있고 이 사람들도 뭐 서로 비난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화시킨다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내가 사바나에 있는 사자들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얘네들의 이제 영역 다툼에 있어서도 질서를 만들겠다는 똑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가랑 여기랑 비교를 하는 거는 극과 극이에요. 국가를 만들 거면 걔네가 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구역을 만드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자가 그 야생성을 이제 갖고 있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맥락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도 안 줘요. 왜냐면 원화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갖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좋아가지고 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지야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만약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안 하죠. 그냥 하기가 싫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열심히 이더 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행여나 이제 뭐 불법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걸리면 검찰에 넘어가겠죠. 근데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일 모레 이거 사라질 휴지 조각 갖고 지들끼리 도박한다는 건데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첼스님 개인 의견이니까 뭐 맞다 틀리다 뭐 논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로이더는 좋지 않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줄로 평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볼까요? 그 사람들도 직업이다. 약간 이런 거죠. 저는 고래 싸움 좋은데 새우가 있는지 보고 싸우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었. 그러니까 채스님은 이제 뭐 판이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럼에도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고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은 신경도 안 썼는데 신경도 안 쓴 그 부분들이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그 나비 효과가 돼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좀 평화롭게 갈 수 있었던 이제 터전에서 막 갑자기 전쟁터로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은 그 피해가 아예 없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진짜 요만큼의 이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주위를 살피고 조금 내가 하려는 거 좋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 좋지만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뭐 시장이든 누가 개인이든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디파이는 진정한 워리어를 위한 것. 사자의 심장이라고 많이들. 저도 사실 그래서 디파이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근데 칠수님도 말씀하시고 하신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이게 뭐 이제 돈에 관심 있고 돈 벌고 싶다. 저희는 이제 미쳤다고 표현을 했지만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에 남들보다 돈에 관심이 더 많고 좀 더 큰 돈을 혹은 또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다 참전을 안 한다 전제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개싸움을 벌여야 이더 가격이 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저는 일반인 분들이 이더리움을 일상생활에서 절대 못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트랜잭션이 던질 때마다 몇만 원인데 그러면 당연히 거래소에 있겠죠. 그럼 거래소에서 그러면 거래소 가격을 누가 띄우겠어요? 얘네가 띄워요. 얘네는 진짜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던지니까. 그럼 이더리움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얘네가 싸워야지 일반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응원을 해야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도 가지고 막 공급하고 트랜잭션이 엄청 쌓이고 막 거래 수수료 올라가면 채굴자들도 그만큼 이제 돈을 벌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싸워요. 근데 나는 이더리움을 갖고만 있어. 얘네들 누구 이더를 살 거예요? 제 이더를 살 거예요 란 말이죠. 원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덱스에 참전 안 할 거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돈을 버는 방식은 얘네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하나 염두를 해주시면은 아 그럼 이더는 일반인들이 절대 못 쓰겠구나 라고 해서 이더를 들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걔네들 더 싸워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서로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 진짜 여기 워리어들 그런 거죠. 예전에 그 로마 제국에서 이제 서로 검투사들 경기할 때 관중들이 돈 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이 치열하게 싸워야지 판돈이 커지는데 여기서도 내가 참관할 거면은 내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사면 얘네 더 싸울 것 같아. 그럼 이더를 사면 돼요. 얘네는 분명히 그거를 이더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아니 트랜잭션 패키지로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분 1초에 따라 그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수수료를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 이더 소모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 가격이 좀 안 따라 그 웬만큼 방어가 되고 있잖아요. 딴 데는 다 떨어지는데 다 이제 그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에 이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를 정말 투자 종목의 관점으로 그냥 돈 이렇게 막 가격이 오르고 막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분들은 이런 응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사람들 가격을 올려주니까. 근데 저처럼 이더가 언젠가는 실생활에 쓰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를 아니 그거는 폴리곤이 할 거예요. 이더가 안 돼. 폴리곤이 해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뭐 폴리곤이라고 이더처럼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폴리곤도 지금 이더만큼의 어떤 그 커뮤니티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커뮤니티가 이더가 이래서 폴리곤을 몰리면 폴리곤도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뭔가 좀 빨리 실생활에서 뭔가 쓰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더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수수료 가격도 오르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느려지고 무거워지고 헤비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본인이 크립토를 어떤 목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좀 취사 선택해서 이제 뭐 바라보시는 것도 바라보시고 또 요런 다른 관점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블로킹 300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기술 얘기해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기능 씨 덕분에 아주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의층과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